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감자탕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입니다. 가게를 시작한 지도 벌써 4년 차가 됐는데요. 저희 감자탕은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늘 손님으로 북적북적합니다. 이런 성과는 제 음식 솜씨 때문이 아니라면 자부하고 싶지만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남편이 없었더라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사연을 쓰는 지금도 우리 남편은 주방에서 열심히 감자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의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자란 환경은 평범한 곳에서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제게는 아버지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최악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로서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매일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이었죠. 술과 도박은 당연한 것이었고 바람피기까지 했던 그는 말 그대로 망나니의 극치였습니다. 남편의 복이 없다고 할 때는 바로 그런 얘기죠. 어떤 일이 생겨도 남편을 도와줄 수 있는 시어머니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고등학생 시절, 시어머니는 놓치기 아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사실 남편은 그 시절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만큼 그 시절이 남편에게 큰 상처가 됐을 테니까요. 남편이 아버지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닌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아버지는 즉시 새로운 여성을 만나 술집 종업원으로 삼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남긴 보험금으로 그 여성을 집에 들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남편은 18살의 고등학생이었고 아버지의 고집을 이기기에 부족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을 견디기 어려운 채 새 어머니의 존재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나 새 어머니가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요? 남편은 남동생이 난동자로 남았는데요.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편은 동생들을 챙겨야 할 실질적인 가장이었습니다. 공부를 곧잘 하던 남편은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공장에 취직해 돈을 벌어답니다. 절대 동생들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귀신처럼 돈을 빼앗는 아버지 몰래 동생들의 용돈을 챙기고 음식을 살 때 버티고 또 버텼다. 남편 아래에 있는 둘째, 동생도 대학 진학 대신 취직했습니다. 형이 힘들게 번 돈으로 대학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자신도 일해서 형이 짊어진 짐을 덜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둘째, 동생은 열심히 그랬습니다. 일을 했고 이러한 형님들 덕분에 막내 서방님만큼은 대학 졸업을 하고 아이들의 공부도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형님들이 대신해 주셨죠. 지금 막내 서방님은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 결혼할 때도 시와 남편 사이의 관계는 서투르게 이루어졌어요. 새어머니에게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아주머니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댁 부모님과 남편 사이의 갈등은 깊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남편과 살면서 남편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로만 듣던 것이 아니라 직접 시댁 가족이 되어 경험하면서 왜 어색한 소리가 나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행동이 없어도 저조차도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남편과 결혼한 뒤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에도 전혀 시중 개선 남편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오로지 남편의 힘으로 이루어졌는데도 시아버지께서는 결혼식의 축의금을 전부 가져가셨고 결혼식 당일에는 우리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신혼애비 부인의 예의라도 갖추어 주실 줄 알았는데 마치 제 권리와 같은 듯이 입을 다물고 물러섰어요. 당시 진심으로 억울했지만 거기까지 개입하거나 맡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제 성격은 원래 그런 식으로 상황을 해결하거나 입을 닫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렸을 적부터 강한 성격으로서 낯선 일에 관여하는 것을 꺼리거든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면서 자랐어요.
어쩌면 그런 성격 때문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것일지도 몰라요. 결혼 전부터 남편의 가정사를 알고 있었지만 우리 두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주변 환경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답니다. 만약 시댁이나 친정이 우리 두 사람의 행복을 가로막는다면 전 딱 부러지게 행동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일은 제 생각보다 빨리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본가로 좀 내려가야겠다고 해야겠다.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너려, 꼭 무슨 일이 있어요? 얼굴 보니, 어머니, 너희들도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가끔 들러서 밥도 같이 먹고 해야지. 너도 알다시피 첫째랑 니시 아버지랑 사이가 좀 소원하잖니. 이번에 가족끼리 더 돈독해지면 좋겠어. 시어머님은 가족들이 흩어진 것 같아서 모임을 통해 얼굴을 보자는 것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게 잘못된 말은 아니었고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절하기가 애매했어요. 시어머님한테 남편에게 전달하니까 남편의 표정이 좀 구겨지더라고요. 뱃서, 무슨 가족 모임이야? 가족이면서 가족 모임도 하는 거지. 하지만 오빠 어른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 나이가 들면 가족 사이의 정이 그리울 수도 있잖아. 어쩌면 이번에는 어머니 말씀처럼 참여해볼까? 다들 얼굴도 보면서 말이야. 부드럽게 부탁하자 남편은 마지못해 승낙했다. 각자 다른 지역에서 살던 도련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렇게 시댁에서 식사를 하고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 이제 첫째 상은 구도를 장가들었고 둘째 상철이는 꽤 오래전부터 직장 다니고 있잖아. 그럼 너희들도 이제 도리를 지켜야 하겠지, 도리가 말했다. 무슨 도리요? 이들이 언제 우리한테 용돈 한 번 제대로 내놓은 적이 있어? 나도 이제 은퇴를 해야 할 나이고 네 엄마도 몸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냐 말이다. 자식들은 셋 있고 부모님이 손가락을 빨고 계신다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용돈을 조금 내놔야 해요. 내 말이 틀렸나요? 그러한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도리를 다 지키셨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지요? 나도 도리를 잘 지키고 있지 않니? 너희들 밥을 주고 군견처럼 잠자리까지 줄 데 없잖아. 배운 아비가 건강하게 키워줬으면 끝이야. 높이 뭐 이런 게 중요하겠어. 남편은 아버지의 뻔뻔한 태도에 얼굴이 화나 보인대. 그 옆에 계신 시어머니는 조금 더 화낸단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 맞다고 하는구나. 너희들이 모르다 보니까 양반이래. 해보지 않은 일이 없어요. 비록 넘치게 키우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도리를 다한 것은 틀림없어요. 우리도 자식들한테 용돈 받을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무리하게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첫째는 가정을 꾸려서니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 둘째는 딱 50만 내놓고 막내는 여유 있을 때 조금씩 성의 표시하는 정도면 되지 않겠니? 시어머니가 그런 말에 스스럼없이 꺼내신데 남편을 비롯해서 이 도련님들의 표정도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하는 표정들이 었습니다. 결국 가족 모임의 진짜 목적은 용돈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정기적인 용돈을 받길 원하시는 거죠. 액수까지 저렇게 미리 정해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일부러 만든 것이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남편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곤 두 분을 향해 독서를 쏟아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털 맡겨놨어요. 달마다 용돈 상납하고 하면 우리가 순순히 내 줄 알았어요. 야 이놈아 주기 싫으면 그만이지 어따 대고 눈을 부라렸다. 아버지가 이러시면 안 되죠. 아버지께서 한 번도 엄마에게 따뜻한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돼지고기 한 근을 사주셨던 적이 있습니까? 보신 적이 있나요? 엄마를 폭력으로 대하시고 매일 술을 마시며 또 도박으로 돈을 날려버리셨다는데 먹힘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에게 도리를 가르치라고 하셨다면서도 죽은 엄마를 두렵게 여기지 않으시다니 여전히 남편으로서의 모습은 유지 중이십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성질을 내며 나가버렸고 부인들 또한 굳은 표정을 짓고 자리를 박차며 떠나갑니다. 시어머니가 계획한 가족 모임은 엎어지고 말았으며 남편은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지금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단숨에 나직하게 남아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각자의 삶을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남편에게 이런 엉뚱한 요구를 했으니 남편 속엔 천불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전 남편의 반응이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쉬운 부모가 착각은 거기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그 난리를 피워 정신이 차렸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엉망진창인 어떤 가족 모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그 내용은 미간이 남편을 조금 달래보려니 어떻게 못난 아버지라도 천륜을 끊을 수 있을까? 예요. 양반이 겉으론 그렇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니들.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 요즘 제가 눈치를 보다가 남편께 얘기해야겠어. 잘 이해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용돈 문제도 내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 같아서 미안하네. 아니에요. 너희들도 먹고 사느라 바쁠 텐데 매달 돈을 내다니 부담스럽겠지. 그래서 말인데 50 정도면 어떨까? 그 정도면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지. 정말 놀랐어요. 시어머니 머릿속에 돈만 생각하고 있나 봐요. 용도 문제 때문에 그 난리가 났는데 선심을 쓰는 척 절반만 깎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 사이가 별로 좋지 않더라도 저는 진정한 예의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전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용이나 저희가 알아서 드리는 거죠. 그런 것은 어머니께서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용도 문제에 관해서는 오빠랑 얘기해 볼 테니까 앞으로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뭐, 지금 난리 피우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버릇이에요? 상구만큼의 외모를 무시하던 것을 이제는 너까지 날 무시하는 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싸가지가 아니구나. 네 가지 애 그래. 내가 뭐, 그가 또 네 욕심나서 이러는 줄 아니? 니들이 슬그머니 용돈도 주면서 아버지한테 관심을 보이면 사이가 좋아질까 싶어서 이러는 거지. 어여, 됐다. 근데 또는 사안 받으면 그만이다. 돌변한 시어머니가 윽박을 지으시는데 기가 차 덜 아니까요? 어쨌든 확실하게 저희 뜻을 밝혔으니 더 이상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시어머니가 직접 저희 가게로 오시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아니, 어머니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쩌니 리게인 며느리가 식당을 열었다는데 당연히 들여다봐야지. 그래서 일부러 좀 팔려는 마음의 친구들도 함께 왔다. 아, 그렇군요. 가게를 얼마 안 되어서 오픈했는데 정신이 이미 없는데 119번까지 달고 시어머니가 신경 쓸 여유가 없지요. 그리고 서로 상처 입은 마음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일들에 신경 쓰지 않는 듯이 천연덕스럽게 자리를 잡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 감자탕 대 사이즈로 서너 개 올려주세요. 뼈찜을 손질해서 가져다 주고 6분이 오셔서 왁자지껄하며 주문을 하시는데 마음이 정말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탁구를 치며 재미있었나 봐요. 제가 얼른 말려드세요. 벨소옥 오빠 친구분들이 오셨는데 그냥 필요 없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일부러 팔아주셨단 말처럼 오늘은 그냥 지나가자고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화를 삼켰어요. 얼굴에 철판을 깔라는 건 잘 모르겠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만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참고 음식을 날려버릴게요. 주문한 음식과 음료가 잔뜩 상태로 남아 있었고 술 안주로 몇 가지 서비스도 제공해 드렸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마침내 일어서신데 아마 내게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게야, 맛있는 거 먹었네. 맛이 진짜 좋더라. 내가 자주 하는 소모임이 많아서 자주 대접할게. 네, 고마워. 그럼 잘 먹었으면 연락해. 어머니. 그런데 음식값이랑 누가 뭘 얼마나 냈고? 너 지금 한테 음식값 받으려는 거야? 아니야, 팔려고 온 거면 그렇지. 말이 그래. 부모님이 자식 곁에 와서 밥 먹으면 내가 어떡해?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게 뭘. 그러면 그냥 가시지. 지금 얼마인지 알아? 어머, 이 애가 또 몇 개나 나왔다고 그래? 어머님께서는 친구들과 함께 30만 원 이상을 쓰신다는데 그러나 바로 이렇게 떠날 생각이시라며요. 제가 단호하게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께서는 화를 내시며 쳐다보셨어요. 분위기가 식어가자 어머님과 함께 오신 한 분이 카드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걸로 계산해야겠죠. 계산을 마치고 정말 맛있게 식사했어요. 마지못해 카드를 받아들이자 얼굴이 찡그려지신 시어머님이 제 손을 가볍게 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끝까지 안 되는 놈이야? 미간에 비치는 분개가 흉폭한 개의 똥보다 못한 정도로 더해져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여기까지 와서 이 상황이 된 거라고 해도. 이제 정말 작정하고 그를 굴욕에 빠뜨릴 때 누가 여기까지 와달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공짜로 밥을 먹고 싶으시다면 다른 곳에서 찾아보세요. 제가 어머니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싶을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요. 싸가지 없는 년이 진짜로 말을 안 했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싸가지 없는 여자요? 계속해서 저렇게 욕을 한다면 그러면 공격해도 돼요. 그런데 제 머리칼을 잡아 끌어 당기기까지 그런 일은 전혀 없었거든요. 남편이 나와서 큰 소리로 과거의 소리를 질러 어머니의 친구들이 말로 막았어요. 어머니랑 뒤엉킨 채로 땅에 넘어지기까지 그때 생각만 해도 어지럽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싸워서 주일까지 계속했으니 누가 보면 도둑 무자리라고 생각할 거예요.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작은 일로 배 접하는 것이 가능할 테지만 저희가 돈 아까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매우 염치 없다고 생각되어 참기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누구든 부당한 일을 2번이나 저지르면 계속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사태 이후 세계를 떠난 것입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마음을 다짐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인연을 끊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남편과 함께 한동안 시댁과의 관계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명절 등에도 시댁에 끼어들지 않고 단단히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란 시간이 금세 흘렀고요. 어느 날 둘째 도련님이 어떤 여자분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형 저 결혼하려고 해요. 두 분께 제일 먼저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머, 정말요? 도련님 노련님 옆엔 하얀 피부를 가진 작고 예쁜 아가씨가 앉아 있었어요. 척 봐도 선하고 유순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상처로 오빠랑 결혼하게 된 나영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쁘시네요. 너무 예쁜 동서는 저랑 비교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아,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련님의 예비신부는 여리여리한 게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만 같았고 말과 행동도 무척 조심스러웠습니다. 만약 여장부라면 그쪽은 천생 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도련님과 아주 잘 어울리는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동서가 생긴다는 건 설레기도 하고요. 남편은 동생의 결혼을 반기며도 내심 걱정도 되는 모양이었어요. 아버지께는 말씀드리자면
이제 말씀드려야겠어요. 마음 같아선 너희들끼리 조촐하게 치르라고 하고 싶어요. 많은 것을 알아 형이 무슨 마음인지 걱정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두 형제는 서로 마주보며 말을 아끼며 집안 도움 하나 없이 어렵게 결혼을 한 남편은 동생이 똑같은 과정을 겪는 걸 싫어했을 겁니다. 부려님도 그런 남편의 근심을 잘 이해했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실 때 어떻게 빼놓고 결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둘째 도련님은 결혼 소식을 시댁에 알리고 날짜를 잡았어요. 평범한 거리가 먼 시어머니가 뭘 요구할지는 눈에 띄었어요. 혼순이 떡값이니 상식에 벗어난 무리한 요구를 하겠지요. 왜냐하면 저한테 독특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남편의 당부도 있고 성격상 부당한 것을 참지 못하는 데다가 시어머니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비 동생은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어서 말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도련님과 결혼식을 하는데 날짜를 잡았고 조금 전에 예비 동서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사항이 없었는지 확인을 했어요. 역시나 제 생각이 적중되었습니다. 동서는 목소리를 낮추며 고백했어요. 형님 말씀이 맞아요.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혼주랑 친척분들께 드릴 선물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너무 많다고 느껴져 고민이 많아요. 오빠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는 당부도 하셨기 때문에 해외 예절에 대한 곤란함을 느껴요. 그 말은 절대 받으면 안 돼, 동문서답이라서 그러는데 아버님도 보통 분은 아니시지만 시어머니도 장난 아닌 분이셔. 이것저것 들어주다가 결국 결혼하기 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망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별코 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해결해봐. 네, 그렇긴 한데 워낙 완곡한 분이셔서 고집부리다가 모두가 마땅히 들어줄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 제가 그런 신중한 충고를 해주었는데 동서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거의 들어준 것 같더라고요. 넌지시 들어보니 동선도 그렇게 즉흥적인 살림을 원하는 것 같진 않은데 시어머니가 너무 압박해서 결국 문제가 생긴 거죠. 어쨌든 곡절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됐는데 했고 아이도 낳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동서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시댁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댁에 다녀왔다고 김치랑 당근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왜 또 갔소라고 물으셨죠. 사실은 어머니께서 아버님의 허리를 삐끗 다친 이후로 입맛이 영 좋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추어탕을 드시고 싶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추어탕을 해보자고 말씀하시면서 추어탕 추운 땅에서 드시고 싶으시면 사드시면 되죠. 왜 이사는 며느리를 자꾸 불러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미꾸라지를 사들고 오래 앉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주말에 별일 없다는 것을 아시더라도 그냥 해주셨습니다. 동서가 계속 그렇게 요구하면 한도가 없어서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할 거라고 생각해야 해요. 부모님은 착한 동서를 여기저기 구워 먹기 때문에 엄격한 날엔 못 볼 것 같아요. 그러니 유순한 동생에게만 화살이 쏠린 게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받은 새 시집살이가 동생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시어머니의 욕심이었어요. 여러 기념일에는 두툼한 돈을 주시고 홈쇼핑에서 좋아하는 상품을 보면 동생 눈치를 주시는 걸 봤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까닭입니까? 시아버님의 허리에 좋은 약과 음식은 기본입니다. 여기저기 잘 다니시는 시어머니께서 택시비까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소소한 요구를 뺀서라도 자꾸 물질적인 것만 원하시나요? 동서가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둘째 서방님이 버릴 게 없고 애를 둘이나 키우면서 사는 동서가 넉넉할 리도 없는데 자식 때 사정을 명백히 알면서도 손을 벌리는 모렴치가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지만 착게 빠진 동서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딱 자르지 못하고 속으로만 앓다가 결국 들어주고야 말죠. 시어머니가 그런 동서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다행이요.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문장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다시 작성해 주실 수 있나요? 속을 퍼지게 되니 그래서 동서는 그것을 바로 끊지 못해 가지고 있었어요. 제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정말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이러다가 다치고 상처받으며 살아가면서 심적 스트레스라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려했던 대로 일이 벌어졌어요. 동선에겐 홀어머니가 계셨는데요. 오랫동안 요양병원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그런데 금방 갑자기 별세하셨어요. 혼비백산한 동서는 겨우 장례를 치르고 넋이 나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이러한 동서를 만나러 가을 단풍을 구경하러 가자고 운전을 부탁했습니다. 했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정신이 있기라도 한 걸까요? 상대방에게 단풍 구경 가자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시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참다 못한 동서가 그러한 시어머니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했더니 왜 면면하는 사람 다 죽는다 며 심란하게 굴지 말라고 오히려 다 박을 했다고 합니다. 참할 말이 없게 만드는 시어머니였는데 그날은 동서도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저와 술 한잔 하고 싶다면서 가게로 찾아와 떠라고요 라고 하더군요. 형님이 제 성격을 우유보다 잘 아신다고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아니라는 건 잘 알지만 생각처럼 잘 못하겠어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인 것뿐인데요. 그러다 보니 결국 상처받는 것은 나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동서는 나와 함께 밤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어머니를 잃은 아픔을 잘 달래주었고 한없이 어린 동서는 이제 다시는 시어머니에게 휘둘려 살지 않도록 다짐도 했습니다. 제 조언에 굳은 결심을 한 동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진짜 용기를 내서 실행에 옮겼다고요. 형님, 그 어머니가 50만 원을 주려고 했었잖아요. 당당하게, 어머니, 그 돈 없어요. 지난달에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고 겨우 버텨서 지냈어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더니 어머, 정말 자랑스럽다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계속 하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동서는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생각이 조금 들었지만 말을 하고 나니 진정으로 기분이 시원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다 형님 덕분이라는 말씀이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동석은 진짜 생활비가 모자라서 빌려서 썼다. 당연히 거짓말을 했겠지만 동석은 그제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보다 3살 어린 동석이 진짜 제 여동생 같다는 느낌도 들면서 기분 좋았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랬던 건데 동서에 대한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있었는데 불행은 겹쳐서 온다고 그랬던가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아픔이 동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포장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작은 서방님이 지하철 역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머리까지 다치는 바람에 손도 쓰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큰 충격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편까지 간 게 아니라 오다니 하늘이 참 원망스러워요. 남편도 작은 서방님의 영정 앞에 엎드려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능력 없는 형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도 포기한 동생이라며 꺾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전 어린 조카들과 정신이 나간 동생을 챙기며 남몰래 눈물을 흘렸어요. 왜 동생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시부모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 발인하는 날 시어머니가 늦게 도착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허리가 좋지 않아서 집에 계시겠다고 하셨죠. 아니, 둘째는 어떻게 하다가 심장마비라 하는군요. 평소에 어떻게 건강관리를 했을까 싶지만 어차피 떠난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얼른 정신 차리라고.
다음은 올바른 한국어 문법 구조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남의 집 이야기를 하는 듯이 말했는데 5만 가지 정도로 떨어졌네요. 서방님의 장례식이니까 주인이 넘어가려 했지만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지금 자녀가 돌아가신 거 아닌가요? 어머니의 아들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어찌 그러시나요? 건강관리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허리가 아프다고 오라 하셨다고요. 그러는데 요즘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시나요? 아니 기사, 갑자기 왜 이래요? 남편을 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미쳐서 난리인지. 어차피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식 아닙니까? 감정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렇다 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왜 동서를 부려 먹을 때는 친부모처럼 불었을까요? 아니, 친부모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대체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러시려면 당장 나가세요. 어머니는 여기 머물 자격이 없어요. 아니, 얘가 진짜 제가 난리를 치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쫓겨나야 했습니다. 서방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제가 참으로 혼란스러워서 장례식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영원한 서방님도 하늘나라로 떠나셔서 차라리 이렇게라도 시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게 동서에게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형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빠도 없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미안해요. 내가 좀 더 신경 써야 해요. 하지만 어쨌든 힘내야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힘내야 해요. 형님, 전 너무 막막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봉석 씨, 슬픔 속에서 허둥지둥 동서를 겨우 달래서 장례를 마쳤어요. 남편을 잃은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나요. 그 이후로도 동서 집을 부지런히 다녔어요. 너무 슬픈 상처는 남 사람을 만나서 자주 이야기를 하면서 견뎌내는 게 최선이에요. 동서는 조금씩 힘이 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챙겨준 음식도 일수씩 떠요. 넣었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며 아빠를 찾는 자식들을 다독이 더군요. 너무나 큰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전 진심으로 동서가 나아지길 바랐어요. 그렇게 석 달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그날 유독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야 겨우 까무룩 잠이 들었죠. 봉서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더랬어요. 문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형님이 보고 싶네요.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와 주실 수 있을까요? 꼭 부탁드려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가요.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도 같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나는 부리아부리아 차를 몰고 봉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깊은 잠을 자두르러 가만히 누워있는 동생은 제가 왔음에도 깨지 않았습니다. 동서새거 선택을 한 도구들과 물건이 있었어요.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봉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아, 일어나봐. 지금 무슨 일이야? 내가 버티고 살자고 그랬잖아. 왜 그랬어? 남은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빨리 일어나봐. 나는 이런 식으로 말하며 차가운 동생의 얼굴을 쓸며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조금만 애들을 봐서라도 조금만 더 견디지. 왜 그랬을까요? 그런 선택을 한 동서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리고 동서 옆을 보니 무슨 편지 같은 것이 써져 있었어요. 바로 그건 동서가 제게 남긴 편지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읽어내려가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편지에는 봉서를 향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추악한 행동이 낱낱이 담겨 있었어요. 대충 내용은 이랬어요.
남편을 잃고 우울증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시 부모님들은 받은 보험금을 자신에게 달라며 온갖 협박을 일삼아 꾸조카들까지 강제로 시댁으로 데리고 했습니다. 가서는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자식들을 돌려주지 않을 거라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무지하게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우울증이 있는 동서에게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고 말았으니 동서가 간신히 붙들고 있던 이성은 허무하게 끊어져 버렸던 거였어요. 다행히도 동서는 시부모 행동을 핸드폰 동영상과 녹음으로 모두 기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동영상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동서의 머리를 잡고 고래고래 협박하는 장면과 조카들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모습, 녹음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동서는 집안에 홈 CCTV를 설치해 모든 장면들을 기록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서는 스스로를 이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아도 진득한 같은 싸움을 시어머니와 하기 싫었다고 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먼저 하늘나라로 간 남편의 부모님이시고 조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니까요. 그래서 무척 괴로워하다 남편 곁으로 가겠다고 편지 형식으로 유서를 남겨두었군요. 동서는 마지막으로 제게의 말을 남겼습니다. 형님,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미안해요. 하지만 전 남편 없는 세상에서 사람다운 취급을 받으며 살 자신이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못난 결정을 했습니다. 면목은 앞지만 우리 아이들 형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이십 쉴 수 있었습니다. 명목 없이 다시 한번 재밌게 사랑하는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동서의 마지막 글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부의 동서를 신고하고 남편과 두려운 분들에게 모든 사실과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남편과 두려운 분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아무리 제 부모님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신 서방님께 미안하다며 꼭 복수를 해주겠다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은 살인미수, 공갈, 협박했습니다. 갈치 모욕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방어를 했지만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회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동서가 증거를 잘 확보해 놓은 탓에 그들은 미꾸라지처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으며 복역 중입니다. 결국 그들은 후회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막내 도련님과의 가족 사이를 끊고 입에 담지 못한 욕을 퍼부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그러한 재앙을 끼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 한참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겁니다. 그 사람들도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 직접 겪어봐야 할 것입니다. 남에게 고통을 주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 시구가 위험한 행동임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에 그 두 부모들은 모든 자식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와 후에도 늦었습니다. 앞으로 교도소에서 나오더라도 아마 말년을 평생 지옥처럼 살아야 할 것이니까요. 몹쓸 병이 걸려도 허리가 휘어져서 백발노인이 되어 힘없고 불쌍한 신세가 되더라도 부모들을 찾는 사람들은 이제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부디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도 진심으로 반성을 해서 세상을 떠나 버리게 좋겠네요. 동서의 아이들은 저 하나, 남편이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제 친자식으로 생각하며 사랑을 쏟고 있지만 이따금씩 친부모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저희 마음이 아파옵니다. 아마 조금 더 자라면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나 우리 조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이 큰 엄마의 사랑은 듬뿍 받으며 자랐다는 소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잘 키울 예정입니다. 오늘도 잠들기 전에 제게 와서 엄마, 잘 자, 고 하는 걸 봤을 때 정말 행복해요. 조카들이 라고 봐주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나즘에 찾아갔습니다. 꼭 훌륭하게 키워서 동서와 서반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어요.
부디 제와 우리 조카들이 앞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기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마음을 다잡고 힘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깊이 담아주신 제 속 이야기에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가정에도 평화와 만족이 늘 가득하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음악